지금 여러분은 제3회 경남 환경교육 한마당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은 기후위기 시대의 미래세대와의 대화라는 주제로 이재영 국가환경교육센터장의 강연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재영 센터장님은 공주대학교 교수로 오랫동안 우리나라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이번 강연을 통해서 기후위기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가 꼭 챙겨야 할 이슈와 자세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정말 기후위기 시대를 우리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자연재해나 또 환경변화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앞으로 이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 미래세대의 고민과 목소리를 들어보며 미래세대와 공감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래세대 패널에는 박지호 가포초등학교 학생과 김다영 밝은덕 중학교 학생이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재영 센터장님이 생각하시는 기후위기 시대 그리고 이 주제를 바라보는 우리 미래세대의 질문과 답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가환경교육센터장을 맡고 있는 공주대학교 이재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경상남도 환경교육 한마당 개최를 축하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경상남도에 환경교육을 하시는 공동체 여러분과 청소년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큰 기쁨이고, 또 특히 오늘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닥친 위기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지금부터는 이미 이번 여름을 통해서 기후위기가 현실이 됐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환경교육 또는 학교교육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번 여름 전례 없는 장마로 전국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장맛비에 떠내려가면서도 가물징조라고 한다,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상황인지를 짐작하실 수 있을 텐데요. 어떤 사람이 장맛비에 막 떠내려가면서 이건 가물징조야 라고 말한다는 건 너무 실제 상황과 그 사람의 상황 인식이 불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아마 이거보다 조금 덜 어리석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 중에 하나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말 같아요. 그래도 그 사람은 소를 잃어버렸다는 것도 알고 있고 소의 양간을 고치려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장맛비에 떠내려가면서도 이건 가물징조야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게 되겠죠. 어쩌면 지난 20, 30년 동안 인류는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마치 이 속담 속의 어리석은 사람처럼 아무런 대응을 해오지 않다가 이런 재난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서 인류에게 22세기가 존재할 것인가, 이런 끔찍한 질문들이 등장하고 있고, 포스트 코로나는 있지만 기후변화의 다음은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 사회가 의존하고 있는 자연 생태계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가 배라면 바다에 완전히 풍랑이 일어서 더 이상 배가 떠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아주 중요한 그래프인데요. 사람들에게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더 좋은 삶을 살 것 같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2001년만 해도 그럴 것이다, 우리 아이들 세대가 우리보다는 더 좋은 삶을 살 거라고 얘기한 사람이 55대 38로 더 많았었는데 2015년이 되면 이게 48대 45로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즉 우리보다 다음 세대가 더 나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만약에 책임 있고 양심 있는 어른이라면 이런 상황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후변화가 해결되기 전에는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낳지 않겠다, 이런 여성들도 최근에 막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거보다는 오히려 기후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고 우리가 지속가능하고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사회를 바꾸는 게 더 올바른 선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해수면이 상승해서 집을 18번 옮겼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해수면으로부터 상승으로부터 안전한 곳에다 집을 짓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누군가 삶의 터전을 정한다는 건
농사를 지어야 될 수도 있고 물고기를 잡아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문제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맨날 말로만 듣던 해수면 상승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면서 많은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 이상의 환경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번에 겪었던 홍수 또는 폭염, 태풍, 그리고 산사태 또는 산불, 그리고 해수면 상승, 이런 것들이 다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고 특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상황도 기후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2014년에 세월호가 바다에 가라앉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고 도대체 나라가 왜 있어야 되는가? 저런 상황에서 구하지 못한다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고, 그래서 헌법 질서에 따라서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 참여했었죠. 이번에 우리가 이 물난리와 산사태와 태풍을 겪으면서 우리는 다시 근본적인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지속 가능하고 좋은 삶인가? 어떤 삶이 좋은 삶인가에 대해서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돈을 숭배하는 자본주의 산업 문명에서 지속 가능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생태 문명은 자연의 수용 능력을 벗어나서는 지속 가능하고 좋은 삶이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받아들인 문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교육의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120년 전에 대략 1895년에 가보개혁이 있었고, 그때 성균관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교육과정의 핵심이 뭐였냐면 4서 3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뒤에 나라를 빼앗기게 되죠. 울산대교에서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5년 뒤에는 아예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자, IPCC 보고서가 2030년이 되면 만약에 그때까지 1.5도씨가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일어나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다. 이제 티핑 포인트라고 부르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학교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가? 여전히 국영수를 중심으로 해서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다. 마치 120년 전에 10년 뒤에 나라를 빼앗기는 상황에서도 4서 3경을 가르친 것처럼 10년 뒤가 되면 지구 전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얘기하는 상황에서도 국영수를 중심으로 가르치는 것이 맞는가? 그럼 우리는 왜 국영수를 중심으로 해서 가르치고 있는가? 당연히 대학 입시 때문이겠죠. 이런 학교 교육에서의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이런 과정은 학교 혼자의 노력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학부모와 우리 사회 공동체 전체가 교육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작년부터 수업을 빼먹고 금요일날 수업 결석 시위라고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클라이밋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올해도 9월 25일이죠. 예정되어 있는데 금요일날 처음에는 학생들이 수업을 빼먹고 시위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른들이 꽤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72.4%가 아이들의 수업 결석 시위를 지지한다고 얘기하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 청소년들이 헌법 소원을 냈어요. 지금 국가가 원래 목표로 했던 탄소 배출량 목표를 임의적으로 줄임으로 해서 자신들의 생명권, 행복 추구권, 환경 학습권을 침해당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바로잡아 달라, 이렇게 헌법 소원을 했고 아마 이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학생들의 요청에 응답해서 전국의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님들이 모여서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우리의 학교의 교육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특히 그 중심에 박종훈 경남교육감님이 계시기도 하죠. 지금 후속으로 학교 교육을 바꾸기 위한 정책연구단 연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강덕구 의원께서 교육기본법에 환경교육에 대한 내용을 넣자, 그리고 환경교육진흥법을 개정해서 교육부와 환경부가 함께 환경교육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이렇게 제안하셨는데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의 많은 교육청에서 서울시 교육청, 경남교육청,
충남교육청 등에서 환경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하고 획기적인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태문명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어떤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그래프는 조금 이제 생각하면서 들어보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요 X축은 인간개발지수라고 학력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또는 자기 실현의 정도가 얼마나 높은가 이런 것이고, Y축은 생태 발자국의 크기라고 해서 만약에 그 나라 사람처럼 전 인류가 산다면 지구가 몇 개 필요한가를 나타내는 개수인데, 요 초록색 선이 1이에요. 생태 발자국 1. 그러니까 요 선을 넘어가면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요 별표가 우리나라예요. 노란색은 주로 아프리카 국가들입니다. 이 아프리카 국가들은 아직도 여자아이들의 절반 정도밖에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개발지수가 굉장히 낮죠. 그렇지만 동시에 생태 발자국의 크기도 낮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력이 높아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학력하고 생태 발자국 크기가 비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즉,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더 많은 폐기물을 배출하고 더 많은 해외여행을 하면서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잘 산다고 생각하는 게 주로 이런 삶이거든요. 더 큰 집에, 더 큰 차에, 더 마블링된 소고기도 자주 먹고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고 이런 게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나라처럼 전 인류가 살면 지구는 망하는 거예요. 이 나라들은 지구가 3개, 4개, 5개, 6개 필요한 나라들이거든요. 이런 나라가 미국이에요, 지금. 전 세계 인류가 미국처럼 살면 지구가 7, 8개 정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별표인데 어디로 가야 되냐? 요리로 가야 됩니다. 여기는 어느 지점이냐? 생태 발자국은 1 이하인데 자기 실현의 정도가 높은 문명이에요. 요 문명에 들어오는 나라는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지속 가능한 생태 문명을 이루고 있는 나라는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학교 교육 같은 경우는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지구에게 위험하고 지구에게 위험한 사람들을 길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세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본주의 생태 문명에서의 좋은 삶이라는 건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더 많은 폐기물을 배출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뭔가요? 돈이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좋은 직장을 가야 되죠. 더 많은 월급을 주는. 더 많은 월급을 주는 직장에 가려면 더 좋은 대학에 가야 되죠. 더 좋은 대학에 가려면 수능 내신 점수 높아야 되죠. 그러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제 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레이스에 뛰어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지구위기 상황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지금보다 4분의 1 이하로 에너지나 물질 소비량과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면서도 지금보다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문명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생태 문명이에요. 예를 들면 볼리비아는 어머니 지구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여기에서는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혹시 학생들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기후환경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런 게 이제 전 세계적인 지금 흐름입니다. 그리고 멕시코에서는 환경교육법을 제정하기로 했고, 우리나라에는 이미 있습니다만, 그리고 스위스에서는 동물보호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함부로 갑각류들, 가재나 개, 뭐 이 랍스터 이런 것들을 끓는 물에 함부로 넣으면 다 불법이에요. 살아있는 채로 끓는 물에 넣으면 불법입니다. 필리핀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법이죠.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까지 대학 학교를 졸업하려면 매 학교급마다 나무를 10그루 심어야 졸업을 할 수 있어요. 졸업 자격증을 따려면 나무를 10그루 심어야 됩니다. 근데 이 법의 제목이 뭐냐면 Graduate Legacy for Environment Act라고, 미래를 위한 좋은 유산을 남기는 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졸업을 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뭔가 좋은 유산을 남긴다, 이런 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약해 드리면 생태 문명이라는 건 생태 발자국 1 이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나처럼 살아도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삶,
그렇게 생각해 보면 만약에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나처럼 살아도 괜찮다는 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걸 소유하고 소비하는 게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사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다 살았을 때 지구가 엉망이 되는 삶이 목표가 된다면 그거는 지속 가능한 문명이 아닌 거죠. 그리고 작은 예를 하나 들어드린다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멋진 게 아마 야만적인 것으로 취급되는 문명일 수도 있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드리면 지금부터 25년 전에 국민건강법이 통과됐거든요. 그러면서 실내에서 담배를 피지 못하게 됐어요. 그 전에는 버스, 기차, 심지어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담배를 폈습니다. 여러분의 선생님이나 또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버스 뒷자리에 재떨이가 다 붙어 있었어요. 지금 만약에 누군가 엘리베이터나 버스에서 담배 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인간 취급을 못 받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는 큰 차, 큰 집, 빛나는 거, 높은 거, 화려한 거 이런 걸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마 이 문명에서는 그런 것을 굉장히 야만적이고 몰상식한 것으로 취급하게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교육, 새로운 환경교육을 통해서 추구하는 사람은 지구 생태 시민이라고 요약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지구 전체적인 환경 위기도 생각을 하고 그게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민주시민으로서 그런 변화의 과정에 주체로서 참여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시민, 의지와 그게 새로운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신 중심에서 근대의 인간 중심에서 이제 다시 자연을 중심으로 해서 목표를 세우고 자연의 수용 능력 안에서 좋은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건 길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좀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자본주의 산업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에 대해서 특정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인간은 이기적이다.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 그리고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욕망은 무한하고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경쟁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이 경쟁을 합리적인 분배 체계로 만드는 게 시장이고 시장은 자기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장에다 맡겨놔라. 그리고 더 많은 자원과 에너지를 소유하고 소비하는 게 좋은 삶이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돈이다. 그리고 그런 돈을 기를 수 있는,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학교고 그런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서열화되는 거는 당연한 거다. 그리고 그런 능력은 세습된다. 믿지 않으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능 점수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사놓은 집의 평당 가격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경제적 부가 그 아이의 학력고사 성적하고 수능 성적하고 거의 비례해요. 그런데 많은 청년들은 아마 스카이 대학에 가 있는 청년들은 자기가 거기에 간 게 본인의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세습하게 될 위험이 있어요. 이런 거를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육의 전환은 자연과 생명을 존중하고 우리가 서로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고 그리고 이런 변화의 과정 속에서 좋은 삶이 무엇인가 더불어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그런 교육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어느 학교는 굉장히 비싼 사립학교인데 1년에 학비가 한 5천만 원이니까 굉장히 비싼 학교죠. 근데 이 학교가 교육과정을 바꿔가지고 옛날 우리 선조들이 배웠을 만한 것들을 이제 학교 교육과정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아궁이를 놓고 구두를 놓고 집을 짓고 지붕을 이고 이런 모듈, 집짓기 모듈, 그 다음에 숲이나 들에 가서 먹을 걸 구해가지고 그걸 다듬어서 잘 보관했다가 또 요리를 하는 능력, 그 다음에 자기에게 필요한 공작물을 직접 제작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목공이라든지 또는 풀무를 해서 이렇게 쇠를 다듬는 기술이라든지 정원을 가꾼다든지 이런 것들을 학교 교육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도록 바꾸고 있습니다. 국영수가 중심이지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지나가고요. 그래서 이제는 누굴 이기는 경쟁력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는 자립력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생력, 이걸 기르는 게 교육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인성교육과 환경생태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이 함께 만나서 자기를 발견하고 이해하고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때 생태문명도 가능하고 학습자 개인의 지속 가능하고 좋은 삶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래서 기존에는 국영수를 중심으로 하고 은미체가 그 옆에 있고, 그 다음에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권이나 민주시민교육, 다문화교육, 성평등교육 이런 것들은 학교 교육에서 제일 주변에 가장자리에 있었다면 이걸 양말 뒤집듯이 뒤집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교육을 제일 중심에 두고 그 다음에 성장하는 아이들이 자기 몸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지식 중심의 교육을 제일 바깥에다 두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이제 코페르니쿠스적 전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드리면 대학 입시가 안 바뀌면 이런 얘기 백날 해봐야 소용없다 이런 얘기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금 2022년 교육과정이 또 바뀌게 됩니다. 그 교육과정에서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을 완전히 한번 바꿔보려고 통째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학부모님들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영수 교육과 은미체 교육과 그 다음에 가치 교육이 쭉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새로운 교육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좀 전문적인 내용이라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환경교육에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교육을 해왔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친환경 행동을 하도록 하는 교육, 그 다음에 자연 속에서 생태 교육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지구적 위기 환경 문제에 대한 교육. 이 앞에 거는 주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어릴 때 하는 게 좋고, 지구환경교육은 좀 더 중학생, 고등학생이 됐을 때 생각하는 힘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교육을 잘 받을 수 있게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끊이지 않고 잘 연속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범교과학습 주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알아봐 두시면 좋겠는데, 교육과정을 만들 때 이런 과목에서 가르치지는 않지만 우리가 모두 배워야 될 중요한 내용들을 모아놓은 게 범교과학습 주제라는 거예요. 거기에 민주시민, 인권, 인성, 다문화, 안전, 진로, 통일, 독도, 환경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들어보시면 이게 더불어 살아가는데 되게 필요한 교육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이 교육들이 학교에서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뭔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을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제안을 하고 있냐면 국영수 사과 시간에서 한 6, 7시간 빼내자. 20% 정도 줄여서. 그리고 이런 교육을 묶어서 함께 해보자.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기후환경 문제를 잘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 문제는 환경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권의 문제이고 빈곤의 문제이고 정의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툰베리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기후변화는 사실은 제국주의라든지 가부장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억압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환경교육이 열심히 해왔지만 좀 한계가 있었는데 요약해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환경 문제를 인권이나 빈곤, 민주주의 문제 이런 것과 연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냥 환경 문제를 오염 문제로 다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경교육을 하면서 너무 개인의 도덕적 실천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쓰레기 분리배출해라, 음식물 쓰레기 남기지 마라, 대중교통수단 이용해라 이렇게 개인들한테 계속 뭔가를 하라고 요구했는데 그렇게만 해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구조적, 시스템적인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좀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살고 있는 마을과 지역을 잘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지구적인 환경 문제까지를 나아가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은 자기 지역을 잘 몰라요. 그리고 고향이라는 개념이 잘 없어요. 그래서 이런 학교와 마을이 연계된 환경교육도 앞으로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몇 시간 배우고 싶냐 학생들에게 마음대로 한번 시간표를 짜봐라 그랬더니 환경교육은 일주일에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배우고 싶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범교과학습 주제라고 하는 것들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개별법들이 학교에 몇 시간 해라 몇 번 해라 이렇게 의무화하고 있는데 그렇게 못하게 하고 그것들을 묶어서
범교과학습 주제 통합 블럭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학생들이 배울 수 있게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전문적인 내용이긴 한데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제 학교 밖에 있는 환경교육 시민단체나 이런 데들도 학교와 함께 어우러져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겠고, 특히 환경교육 하는 사람, 민주시민교육 하는 사람, 인성교육이나 인권교육 하는 사람이 함께 경쟁하는 게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감각과 체험의 교육, 성찰과 발견의 교육, 창작과 표현의 교육, 실천과 참여의 교육이 수레바퀴처럼 이렇게 계속 굴러가도록 해야 이게 배움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탐구할 수 있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사건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런 사건을 탐구함으로 해서 각각의 교과에 흩어져 있었던 지식들을 묶어볼 수 있어요. 자, 이 얘기는 제가 하자면 2시간도 하겠는데 딱 5분에 줄여서 해볼게요. 일본에 이따이따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이 일본의 4대 공해병 중에 하나인데, 이 병은 카드뮴이라고 하는 중금속 물질이 몸에 농축돼서 뼈가 으스러져 가지고 되게 아픈 병이에요. 그래서 이 병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 2가지를 알고 있어요. 하나는 이 병에 걸리면 되게 아프다. 이름도 이따이 병이니까요. 이따이가 일본말로 아프다라는 말이죠. 또 하나가 이게 카드뮴 중독이다. 그래서 학교에서 시험을 냅니다. 다음 중 이따이 병의 원인이 된 중금속은 뭐냐? 그래서 정답은 카드뮴. 그러면 이따이 병에 대해서 알았구나. 전혀 안 게 아니에요. 왜냐? 이 이따이 병이 발생한 이유는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거치고 이 녀석들이 이제 전쟁 준비를 시작합니다. 동아시아를 먹으려고. 근데 전쟁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필요한 게 무기잖아요. 무기를 만들려면 금속이 필요하죠. 특히 납, 아연, 구리 이런 금속이 필요한데, 그래서 광산을 대규모로 개발하기 시작해요. 그 과정에서 금속을 재련하는 과정에서 흘러나온 게 바로 카드뮴입니다. 그러니까 이따이 병은 환경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전쟁과 평화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런데 이 광산을 개발하면서 미찌라는 재벌에게 특혜를 줍니다. 일종의 이제 사무라이 지역 토호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 불평등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병에 걸렸는데 일본의 그 토야마 지역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이 병에 걸린 엄마들을 왕따시켜요. 집안을 통째로. 원인을 모르니까 이게 뭔가 죄를 지어서 천벌을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아이들도 못 놀게 합니다. 그리고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95%가 아이를 여러 명 이상 낳았던 여자들이에요. 아무나 걸린 게 아닙니다. 이게 골다공증이랑 증세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성평등 문제도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정도만 일단 얘기를 해보면, 이따이라는 환경병에는 전쟁과 평화의 문제, 경제 정의의 문제, 성평등의 문제, 그 다음에 공동체 왕따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 얽혀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는 이따이 병이라는 걸 온전하게 이해했다고 말할 수가 없고, 그 과정에서 카드뮴이라는 중금속이 가지고 있는 특징, 또 동아시아의 역사, 그 다음에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문제, 이런 것들을 함께 다룰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이따이 병이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교과들과 뭐 가치 교육과 이런 것들을 함께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에는 여러 전공 선생님들이 같이 참여해야 될 수도 있어요. 아마 이렇게 학교에서 배워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학교에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바꾸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눈앞에 닥쳐있는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걸 위해서는 생태문명을 향한 교육의 대전환이 필요한데, 우선 첫 번째로는 내 스스로가 이제 더 이상 더 많은 소유와 소비가 아닌 새로운 행복의 기준을 만들어 가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혼자의 노력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친구, 가족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협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우리 사회의 에너지, 산업, 교통, 먹거리 등 기본적인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리더도 잘 뽑고 또 법과 제도도 잘 만들고 우리가 세금으로 낸 예산도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함께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 미래 세대들이 지속 가능하고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영 센터장님 강연 잘 들으셨나요? 저는 정말 우리가 깊게 생각하지 못했던 기후위기 시대의 심각성을 들어보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야 할 미래 세대의 소중한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포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박지호 학생이 패널로 나와 있습니다. 박지호 학생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포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 박지호입니다. 요즘이 기후위기 시대인 만큼 우리나라에도 그린뉴딜 정책이 나왔다고 들었는데요. 우리나라 그린뉴딜 정책의 장점과 보완점은 무엇인지, 보완점을 더 낮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지금 기후위기 시대인 만큼 직접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들에게 기후위기의 위험성 그리고 대처법을 알리는 것도 중요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기후위기의 위험성, 대처법을 알리고 실천을 유도할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가 정말로 궁금합니다. 예, 박지호 학생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사실은 했는데요. 이 그린 뉴딜에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우선 첫 번째로 지금 그린 뉴딜 정책이 왜 나오게 됐는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린 뉴딜 정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기 침체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응하는 뉴딜 중에 기후위기라든지 이런 것과 연관해서 새로운 이제 경제 정책 기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 코로나19가 왜 발생했는가를 거꾸로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는 과학자들의 추측에 따르면 생태계 파괴, 그 다음에 기후변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장식 축산, 그 다음에 동물 밀거래. 그러니까 코로나19의 원인이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인데, 코로나19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타난 문제는 뭐냐면 갑자기 실업과 빈곤의 문제가 된 거죠. 자, 그럼 연속적으로 생각해 보면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가 원인이 돼서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발생을 했고, 전 세계적으로 그게 많은 사람들의 실업과 빈곤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 세 개의 문제를 함께 묶어서 그럼 어떻게 풀 거냐? 그래서 등장한 게 그린 뉴딜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경제 문제 따로, 환경 문제 따로, 그 다음에 질병이나 안전의 문제 따로, 이렇게 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린 뉴딜은 매우 적절한 방향이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동시에 이 세 가지 목표를 다 달성할 필요가 있겠죠. 그린 뉴딜을 통해서 기후변화나 생태계 파괴도 막아야 되고, 또 더 이상 질병, 인수공통 감염병 코로나19로 인해서 아프거나 죽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나 또는 비정규직이나 이렇게 삶이 굉장히 불안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좀 더 안전하게 안정감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경제적 기반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정책의 목표다. 그런 면에서 매우 필요하고 시의적절한 정책이 아닌가, 일단 그런 관점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박지호 학생은 제가 경남교육청에서 하는 선언식 때도 가서 같이 만난 적이 있었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지금처럼 옆에 있는 가족, 친구, 어른들에게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여러분들의 얘기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를 보면 책이나 텔레비전이나 이런 것보다 오히려 옆에 사람이 해주는 얘기가 환경에 대해서 친환경적인 행동을 하도록 바꾸는데 가장 힘이 세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의 이야기가 가장 힘이 세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호군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지호군의 생각을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부를 꾸준하게 하고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게 필요해요. 지금 환경 상황이 계속해서 하루하루가 변화하고 있고,
또 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또 불확실한 것도 많아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좀 새로운 것들을 많이 이제 발견하게 될 겁니다. 너무 환경 문제를 단순화시켜서 A니까 B를 해야 된다 이렇게만 보기에는 이 문제가 꽤 복잡한 측면이 있어요. 지금 지호군이 초등학생인 걸로 알고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관련 공부들을 꾸준히 해서 이 문제를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끝으로 결국 지호군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환경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또 다른 생명에도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또 이웃들과도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런 걸 계속 고민하면서 대학에도 가고 직장도 구하고 그렇게 지호군의 삶을 꾸려가려는 마음을 갖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응원합니다. 네. 네, 박지호 학생의 질문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기성세대의 무관심을 꼭 집어서 지적을 해줬는데요. 그리고 또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그린 뉴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교수님, 질문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질병 문제는 생태계 파괴와 기후변화라고 하는 환경 문제가 기본적으로 원인이 되고 있고 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업과 가난, 빈곤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린 뉴딜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풀어갈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기후변화로 인해서 환경 재난이 발생하거나 이런 감염병이 발생하면 누구부터 피해를 받냐? 제일 가난한 사람, 제일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부터 피해를 받아서 고통을 받고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건 정의롭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가장 책임이 없는 사람들부터 희생당하는 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린 뉴딜을 하되, 그린 뉴딜은 기본적으로 일종의 경제정책이니까 경제정책을 하되 그 혜택이 주로 누구에게 가는 게 필요하냐?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은 제일 적은데 제일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많은 우리 사회의 약자, 경제적 약자, 사회적 약자, 다문화, 노인 또는 소년, 소녀, 가장들, 이렇게 장애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런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속가능한 삶을 살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데 이 돈을 써야 된다. 그게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제 이 그린 뉴딜 정책이 학교에는 그럼 어떻게 들어와 있냐면 그린 스마트 학교라고 하는 걸 만들기로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2025년까지 돈을 약 18조 5천억 정도, 18조입니다. 18조.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에요. 그래서 4,000개가 넘는 학교를 리노베이션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친환경적인 학교로 만들고 한편으로는 AI나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스마트한 학교를 만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 간다 라고 말할 때는 하우스에 가는 게 아니에요. 홈에 가는 거지. 그러니까 아파트에 가는 게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만남의 공간,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그 공간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 간다라고 하면 그 건물에 가는 게 아니거든요. 선생님과 친구들과 만나서 뭔가 배움이 일어나는 그런 곳으로 가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잘못하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가 태양광 패널 붙이고 컴퓨터 새로운 거 도입하고 와이파이 빵빵한 거 터트리고 이런 시설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학습자의 자기 주체성, 학습자의 자기 설계,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좋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기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이 그린 스마트가 도와줘야지 학교를 그렇게 시설 꾸미고 기계 사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그건 그린 뉴딜 사업 전체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말이다. 이렇게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뉴스로 잠깐 들어보고 말았던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밝은덕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김다영 학생의 질문입니다. 김다영 학생 질문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밝은덕 중학교에 다니는 김다영입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기후위기의 원인 중 하나인 육식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규모의 축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키고 식량으로 사용되어야 할 곡식을 사료로 사용하여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육식으로 생기는 심각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채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채식이 왜 중요하고 필요한지, 그리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말 육식 대신 채식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끝으로 권장되어야 하는 채식이라면 우리가 해야 하는 실천 노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루하루 그 밥을 먹을 때 과거에 비하면 참 고기를 많이 먹어요. 육식 소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아마존에, 지금 우리로 치면 지구 반대편 아마존에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지금도 산불이 나고 있어요. 그 산불이 왜 났을까요? 아마존에 난 산불은 자연적으로 발화된 게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난 불이 아니라 농민들이 일부러 지른 불이에요. 그러면 농민들은 왜 숲에 불을 질렀을까요? 농지를 확보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한 거예요. 뭘 기르려고 했을까요? 옥수수, 콩 이런 건데, 그게 다 무엇을 위한 거냐면 주로 중국과 선진국에서 먹을 소, 닭, 돼지를 기르기 위한 사료를 기르기 위해서 그 숲에 불을 지른 겁니다. 지구의 허파라고 말하는 아마존에 그렇게 대량으로 산불이 났으니 계속 온실가스가 배출하고 그 숲이 그런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은 계속 반대로 줄어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이 더 늘어나겠죠. 즉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점심 식사 시간에 고기를 많이 먹는 일이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육식 소비를 하게 되면 그 소비를 공급하기 위해서 공장식으로 축산을 하게 되고, 그 공장식 축산에서 수만 마리의 소닭 돼지를 기르고 걔네들에게 먹일 사료를 기르기 위해서 숲을 파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면 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육식 소비를 줄일 필요가 있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다영 학생의 질문이었습니다. 상업화된 육식 문화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육식을 줄이고 채식을 더 많이 하는 게 기후변화를 막거나 대응하는 데 필요하다는 얘기는 앞에 잠깐 했는데요. 우리가 채식을 지금보다 더 많이 해야 될 이유 중에는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좀 생명윤리적인 측면인데, 제가 앞에 했던 주제 강연 중에도 나왔는데, 작년 1월 달에 스위스에서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면서 그 바닷가재, 그러니까 랍스터죠, 게, 새우 이런 갑각류들을 살아있는 채로 끓는 물에 집어넣거나 또는 얼음 위에 올려놓거나 오래, 그러면 다 불법이 돼서 뭐 과태료를 물거나 이렇게 처벌을 받는 걸로 법이 바뀌었어요. 왜 그랬는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갑각류들이 고통을 느낀다는 게 과학적으로 거의 증명됐기 때문이에요. 사람이나 개, 포유류들이 고통을 느낀다는 건 명확하죠. 그래서 우리가 동물을 학대하면 안 된다는 것도 법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윤리의 가장 출발은 불가피하지 않은 고통을 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육식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대부분 초래되냐면, 그 동물들이, 예를 들면 닭 같으면 A4 한 장, 돼지 같으면, 소나 돼지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길러져서 식탁에 올라오게 돼요. 우리가 고기를 전혀 안 먹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고기를 먹더라도 먹는 양을 줄이고
우리가 먹는 소, 닭, 돼지 등이 길러질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최대한 고통을 적게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더 넓게 생각해 보면 꼭 과학적으로 고통을 느끼느냐 안 느끼냐를 떠나서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문어라든지 또는 식물이라든지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뭔가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 채식을 한다는 것, 그러니까 고기를 덜 먹으려고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일상적으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중요한 배움의 과정이다. 그래서 작년에 청소년 기후행동이 교육감님들을 만났을 때 왜 학교 급식에 맨날 고기가 나오냐, 나는 고기 먹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채식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꽤 여러 교육감님들께서 채식 선택권을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채식과 기후변화와 그다음에 생명윤리적인 것과 이런 것들을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기후위기 시기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농산물, 농업이거든요. 우리의 먹거리가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재기를 할래도 뭐 사재기 할 게 있어야 사재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사회가 농업, 농민, 농학, 농업, 농자 들어가는 거는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루 세끼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싶어 한다는 건 이거는 도둑이에요, 도둑. 그래서 이 채식의 문제, 육식의 문제에 대한 생각은 농업의 문제, 생명윤리에 관련된 문제, 기후변화에 관련된 문제를 함께 묶어서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고, 김다영 학생이 이 질문을 해줘서 고맙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지호, 김다영 두 학생의 패널 질문과 또 이재영 센터장님의 답변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우리 미래세대의 고민에 공감이 여러분들도 많이 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의 원인과 해법을 찾는 노력은 우리 모두가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것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3회 경남 환경교육 한마당 주제 강연과 또 미래세대와의 대화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강연은 끝났지만 영상 보신 분들은 계속해서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은 환경교육 한마당 행사를 마친 후 정리를 해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실천을 위해 활용을 한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댓글과 의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3회 경남 환경교육 한마당 행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사 전용 웹 앱인 www.gnef.kr에서 더욱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계속 이어지겠고요. 소중한 의견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3회 경남 환경교육 한마당 강연과 토론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